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스테피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찬수라고 합니다. 스테피는 국민에게 쓰임새 있는 과학기술정책 싱크탱크라는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연구기관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은 과학기술과 쓰임새입니다. 저희는 과학기술을 쓰임새 있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활동들을 연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테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테피의 과거입니다. 스테피는 한국과학기술원 부설로 처음에 설립되었고 과학기술이 기술개발 활동만으로 그칠 수 없다라는 문제의식에서 확대 개편되면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경제와 사회에 대한 연구 속의 일부로서 과학기술 정책이 연구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2000년대 초반의 일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넘어오면서 저희 연구원은 세종청사로 이장하였고 저희와 비슷한 연구를 하고 있는 많은 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협업하고 서로의 아이디어를 교류하면서 좀 새로운 국가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지금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발전 경로입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의 기반 조성이라는 것이 설립기 저희의 중요한 활동들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정부의 연구개발 사업, 정부 R&D 사업의 기획과 평가 기능으로 구체화된 것이 기반 구축기의 저희 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국가혁신체제, 지역혁신체제 또는 사회문제 해결형 등으로 과학기술 연구의 저변과 그 기반이 확대된 것이 있었고 그것이 도약기의 저희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도약기에는 특별히 글로벌 협력 속의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한 고민도 저희가 함께 시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와 혁신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지금 전환기의 과학기술 정책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환기에는 기술 규제 내지는 융복합 기술에 대한 연구, 기업가 정신이나 창업 생태계에 대한 연구 등으로 저희의 연구 분야가 점점 더 확대되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의 현재의 모습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연구본부는 크게 혁신시스템연구본부와 혁신성장정책연구본부, 글로벌혁신전략연구본부의 세 가지 연구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부서에서 고민하고 있는 연구 분야에 대해서는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0명이 조금 안 되는 적당한 규모, 너무 크지 않은 규모의 연구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26명의 연구직들, 연구원들이 저희는 함께 고민하고 있는데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경제학, 경영학, 그리고 공학이라는 공부를 하신 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은 과학기술 정책이나 사회과학, 정치학과 외교학, 법학, 행정학 등에 포함한 굉장히 많은 분야의 연구자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다른 도메인 익스퍼티즈, 전문성을 가지고 교류하면서 새로운 방향성을 설계하고 있는 것이 저희 연구원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을 듣고 계신 우리 학생들께서도 각자 자기의 분야에서 연구하신 다음에 그것이 과학기술 정책, 한국의 미래 혁신 정책이라는 쪽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을 것인지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의 연구 분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혁신시스템연구본부라는 연구부서가 있는데요. 증거 기반의 과학기술 정책 연구가 혁신시스템본부에서 하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 연구개발, 국가 R&D의 중장기적인 전략을 제시하는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방향성 제시가 이 연구본부에서 연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테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매크로하고 거시적인 방향성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 마이크로하고 미시적인 차원에서 이런 연구개발 활동들이 어떤 규정과 어떤 제도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정책 속에서 정책의 바운더리 속에서 이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설계하는 것도 저희의 영역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데이터 기반, 요즘 빅데이터와 AI와 같은 굉장히 많은 기술 키워드들이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는데요. 과학기술 정책 연구에서도 데이터 기반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고 데이터 기반 과학기술 정책 연구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도 저희 혁신시스템연구본부의 중요한 연구 분야입니다. 혁신성장정책연구본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과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혁신활동, 과학기술에 대한 많은 활동들이 어떻게 하면 국가의 경제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 혁신성장정책연구본부의
연구 주제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키워드는 두 개입니다. 산업과 기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산업은 AI와 블록체인과 같은 첨단 기술이 어떻게 발전되어져 갈 것인가가 산업의 중요한 큰 연구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기존의 제조업에서만 국한되어서 이야기되었던 기술 개발의 문제가 서비스와 어떻게 융합되어서 새로운 방향으로 진화되어 나갈 것인가가 신산업 연구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성장 동력 내지는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신산업이 어떻게 과학기술 기반으로 만들어질 것인가의 연구가 신산업 연구의 분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혁신기업 연구에서는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그리고 창업과 성장의 생태계에 대한 연구가 저희 혁신기업 연구단의 연구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연구본부가 있습니다. 글로벌 연구본부는 크게 두 가지가 되겠는데요. OECD나 APEC과 같은 글로벌 협력기구 그리고 미국과 일본과 같은 선진국과 어떤 키워드들을 가지고 과학기술을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다자협력 사업단의 연구고 마지막으로 ODA 사업단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못 사는 좀 우리보다 소득 수준이 떨어진 나라에 과학기술이라는 씨드를 저희가 뿌려줌으로써 그 나라가 어떻게 잘 살 수 있을 것인가를 전수해주는 역할이 ODA 사업단의 연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과학기술 정책 이슈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특히나 많이 확산되었던 일상의 비대면화 그리고 데이터 기반, 근거 기반의 정보의 중요성 그리고 글로벌 협력 기조의 강화, 그리고 글로벌 충격에 대한 회복 탄력성에 대한 시스템이 어떻게 그것을 반영할 것인가 연구가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과학기술 정책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 관련되어서 언택트 시대의 미래의 변화, 그리고 데이터 기반 정책, 그리고 글로벌 협력, 그리고 통합적, 융합적 혁신 정책 이 네 가지 키워드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택트 시대의 주요 미래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큰 변화의 영역을 저희 미래 연구에서는 공간, 이동, 먹거리, 건강 이 네 가지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중요한 사건과 이벤트를 저희 도출하였고 이 사건을 통해서 원격화, 가상화, 소유화, 평탄화, 무인화, 개인화, 양극화, 투명화와 같은 중요한 미래 사회의 변화를 찾아내었습니다. 이런 연구들이 사실 과학기술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미래의 혁신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연구의 방향이고 저희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키워드 속에서 데이터 기반의 정책 거버넌스입니다. 많은 과학기술의 활동들이 데이터로 관리되고 있고 지금 좀 게더링, 데이터가 많이 취합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피드백을 받아서 과학적 근거 기반의 정책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인가가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글로벌 협력 부분입니다. 크게 많은 나라들의 각각의 잘하고 있는 과학기술의 전문성을 가지고 글로벌 도전 과제, 예를 들어서 지구온난화의 문제나 식량의 문제, 내지는 뭐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의 문제들을 어떻게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 해결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가 글로벌 협력의 첫 번째 분야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같이 글로벌 분업 체계에 약간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과학기술, R&D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인가의 부분이 저희가 연구하는 글로벌 협력과 관련된 두 번째 분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DG, UN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목표를 달성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과 과학기술 기반의 확립이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세 번째 분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적 혁신 정책의 방향입니다. 국내에서도 더 이상 정부 주도 내지는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기술 개발과 어떤 과학기술의 영역이 아니고 현장 중심의 과학기술의 노력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런 대표적인 예가 지역 혁신을 끌고 가고 있는 리빙랩 활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시군구 단위에서 리빙랩 활동으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노력을 많이 지금 확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주도하고 있는, 저희 스태피가 주도하고 있는 리빙랩 연구의 방향성입니다. 그리고 기술 사업화, 기술 개발이 기술 개발로만 그치지 않고 어떻게 기업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인가의 노력이 그런 문제 제기 속에서 기술 사업화의 노력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회 인프라를 만들기 위한 현안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쓰임새 있는 과학기술 정책 싱크탱크가 저희의 지향점입니다. 신뢰성 있고 유용하고 그리고
어떤 현안 이슈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선도할 수 있는 과학기술 정책의 연구를 저희 스테이피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그리고 미래 성장을 위한 큰 방향성을 주고 융복합 협력을 하고 그러기 위한 학습 조직으로서 저희 연구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기 방송을 듣는 우리 학생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과학기술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방향을 설계해 나가는 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안형준 연구위원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한 20분 동안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일을 하고 있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특히 주목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우주정책 분야의 최근 동향과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떤 준비를 하면 저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제가 오늘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한국 이끌 주역을 찾습니다 라는 이제 제목으로 여러분께 강의를 할 텐데요. 뉴스페이스 시대라는 말이 좀 생소하죠. 예, 지금 글로벌하게 전 세계적으로 뉴스페이스라는 새로운 우주 개발의 어떤 큰 흐름이 있습니다. 예, 이런 흐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어떤 준비를 하면 저와 같은 일들을 재밌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예, 어떤 기관일까요? 과학기술, 그리고 정책, 그리고 연구, 이렇게 세 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만든 우리 기관에,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연구기관의 이름이 되었는데, 이 과학기술은 여러분 잘 아실 테고, 정책, 이건 어떤 뜻일까요? 정책이라고 한다면 국가 단위에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내시는 세금으로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을 이제 투자를 해서 연구 개발을 하게 되는데, 어떤 연구 분야에 얼마만큼의 돈을 또 어떤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기관에 들어와서 연구자가 되기 전까지 공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 생활도 했었는데요. 간단하게 제 그 경험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이제 물리학을 공부를 했는데, 물리학을 공부하면서 물리학의 역사, 또 그리고 그 과학이라는 것들이 얼마만큼 믿을 만한 것인가, 그리고 왜 사람들은 과학은 특별한 학문이라고 하는 것일까,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학부를 마치고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이라는 곳에서 과학의 역사, 그리고 과학 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어떠한 연구 방법론이 과학을 좀 더 객관적이고 믿을 만한 학문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를 하였습니다. 이제 석사까지 그런 과학사와 과학 철학을 공부하고 나서 현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과학자들이 하고 있는 것인지 굉장히 또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과학 기자라는 영역에 도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과학동화라는 잡지 기자가 돼서 과학자들을 많이 만나고, 또 과학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연구 현장을 쫓아다니면서 과학자들의 네트워킹 활동도 하고, 또 과학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어떠한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기사를 쓰기도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쉽게 전달을 하는 글쓰기 훈련을 한 것 같습니다. 저기 보이는 작은 사진은 제가 그 북극 다산기지에 취재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벌써 한 10몇 년 전의 일이네요. 그때 이제 북극이라는, 보통 사람들은 가기 힘든 곳이죠. 과학 기자를 하면서 그렇게 가기 힘든 곳에서 일하고 있는 여러 과학자분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과학 지식을 만들고 있고, 또 그 과학 지식을 만드는 여러 활동들을 지원하는 예산이나 그리고 정책,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현장에서 감각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우주 정책에 이제 전공으로 삼아서 연구자가 되기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에도 우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예, 2006년에 우리나라에서 한국 최초 우주인 사업을 했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에서 그리고 과학기술부가 같이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을 뽑기 위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후보를 공모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과학기자를 하면서 어렸을 적부터 갖고 있던 우주에 대한 꿈을 실현하고 싶은 그런 개인적인 바람과 또 과학기자로서 그 현장에서 우주인을 뽑는 과정들을 취재하고자 해서 그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운이 좋았는지 계속 이제 처음에 36,000명이 지원을 했는데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최종 30인 후보에까지 들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사진은 중력 가속도 테스트 당시의 사진인데요. 지구 중력의 5배를 30초간 견딜 때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뭐 그 경험도 생소하기도 했지만 그때 저는 이전에 공부했던 과학사와 과학철학에서 우주인들은 과학자들이 우주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신체적인 조건 또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 우주인들과 협업을 하면서 의사소통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과학 지식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좀 공부를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 정도의 과학 기자 생활을 이제 마치고 더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우주 개발의 역사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이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우리나라 국가 우주 개발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돈이 필요할 텐데 우주 개발에 드는 돈은 어떻게 그리고 누가 어떤 방향으로 쓸지를 결정을 하고 이것들을 추진해 나가는 것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좀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사람을 뽑고 또 제가 거기에 지원을 해서 이제 2015년부터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우주 정책을 주로 연구를 하면서 지금까지 연구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을 하면서 최근에 우주 정책의 흐름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소위 뉴스페이스라는 이 흐름들에 대해서 오늘 이제 여러분께 소개를 하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주 분야에 굉장히 전망이 좋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는 친구들은 오늘 강의를 듣고 나서 앞으로 우주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각국이 탐사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달을 넘어서 화성에까지 인류가 진출하기 위해서 국가 단위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벌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여러분 앨런 머스크라고 영화 아이언맨의 실제 모델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뭐 테슬라라든지 그리고 스페이스X라든지 각종 그 최신 기술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고 있는 아마도 현재에서 세계에서 제일 가는 혁신가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 앨런 머스크가 우주 쪽에서 지금 벌이고 있는 일들은 굉장히 놀라운데요. 이 사진은 2018년 호주에서 있었던 국제 우주 대회에서 앨런 머스크가 직접 화성 탐사에 대한 비전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제가 직접 참여해서 청중석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요. 저기 프리젠테이션 뒤편에 Becoming a Multi-Planet Species라는 말이 보이죠? 영어인데 이게 바로 앨런 머스크가 화성 탐사를 하면서 가지고 있는 비전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Becoming, 뭐 되는 거죠? A Multi-Planet Species. Species는 동물의 종을 뜻하는 단어죠. 그리고 Multi-Planet, 이게 생소한 단어일 텐데요. 뜯어보면 멀티는 뭐 다, 많은 뭐 이런 뜻이죠. 플래닛은 행성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직역을 하면 다행성 종 되기 뭐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앨런 머스크가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 400명, 500명 정도의 사람이 화성에 이주를 하게 돼서 거기서 삶을 꾸리게 된다면
거기에서 부부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겠죠. 거기서 화성에서 태어난 아이는 이제 지구인과 많이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주라는 곳 그리고 화성이라는 곳은 수십억 년 동안 이 지구의 환경에 맞게 진화해온 인류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발생하고 또 형태를 갖춰나갈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화성에 태어난 인종이 먼 훗날 지구에서 태어난 인종과 만난다면 어떤 다른 모습을 갖출지 모르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너 고향이 어디야? 이렇게 물어보면 Where are you from? 뭐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어디 출신이야? 뭐 한국이야, 서울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때가 되면 나는 화성에서 온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제는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앨런 머스크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이제 지구라는 요람에서 벗어나서 멀티플래닛 스피시즈, 다행성 종으로 가는 시작을 이제 스스로 열겠다. 이런 포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멋지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에 치여서 이런 생각을 하기 어려운데 이 앨런 머스크라는 혁신가는 인류 문명사, 인류 그리고 진화사에 어떠한 큰 변화를 꿈꾸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앨런 머스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우주 발사체입니다. 예, 이게 이제 지금 스페이스X라는 회사를 차려서 지금 상업 우주 발사체 시장에서도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고 있죠. 제일 큰 것은 앨런 머스크는 스페이스X를 통해서 재활용 발사체를 만든 것입니다. 재활용 발사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로켓 개발은 1,000억 원 이상의 발사 비용을 들이면서도 일단 로켓이나 그리고 우주선 같은 것들을 한 번 쓰고 바다에 떨어뜨려서 버려야 하는 이런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앨런 머스크는 이 우주 발사체를 재활용해서 마치 비행기가 계속 수십 번, 수백 번 탈 수 있는 것처럼 연료 주입을 해서 또 쓰고 또 쓰고 하는 방식으로 우주 발사체를 개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보다 거의 10분의 1 정도로 우주 발사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것이 앨런 머스크가 기술적으로 이뤄낸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 개발에 대한 굉장히 큰 발전을 이룩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뉴스페이스라고 제가 소개를 했던 우주 개발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가장 큰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보실 영상에서 우주 발사체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얼마만큼 개발이 되었는지 보실 텐데요. 지금 앨런 머스크가 실제로 개발하고 있는 로켓의 모습입니다. 2019년에 내놨던 지금 이것은 실제로 개발된 것은 아니고 컴퓨터 그래픽인데요.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큰 로켓을 만들겠다고 이제 했는데 형태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습이랑 많이 다르죠. 이것은 실제 사진입니다. 작년부터 이제 실제로 이제 엔진 실험을 하고 있는 실제 로켓의 모습인데요. 굉장히 뚱뚱하죠? 그리고 굉장히 저 로켓도 큽니다. 그런데 이 로켓의 겉모습이 굉장히 은색으로 빛나고 있는데 이런 방식도 지금 알루미늄 합금으로 지금 철과 알루미늄 합금으로 저 로켓의 겉면을 만들고 있는데 기존까지는 우주에서의 올라가거나 지상으로 내려올 때 열에 견디기 위해서 세라믹이나 이런 무거운 것들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앨런 머스크는 새로운 방식으로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연소 시험 영상인데요. 저쪽에 보이는 연기를 뿜고 있죠. 그냥 원통처럼 보이는데 무슨 캔통 같기도 하고요. 음료수통 같기도 하고 지금 엔진 시험이기 때문에 저렇게 우주로까지 가는 것은 아니고 수십 미터 정도 올라갔다가 안전하게 다시 착륙시키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안정적으로 엔진이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옆으로 틀어지거나 하지 않고 수직으로 올랐다가 더욱 놀라운 것은 다시 제자리로 착륙한다는 점이죠. 지금 엔진이 하나인데 실시간으로 계속 방향 조절을 하면서 움직이는 것들이 보이죠? 이렇게 해서 다시 안전하게 착륙을 하면 손상 없이 저 1단 엔진을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주 발사 비용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든 로켓 때문에 지금 우주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예전에는 꿈으로만 꾸었던 여러 가지 우주에서의 어떤 사업이나 이런 일들이 그동안은 발사 비용이 너무 높아서 도전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앨런 머스크의 재활용 발사체 기술 덕분에 점차 우주 발사 비용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여러 민간 기업들이 우주에다가 자기 목적에 맞는 위성을 만들어서 띄우기가 쉬워졌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여러 위성들도 이미 스페이스 X의 펠컨 로켓을 이용해서 우주에 위성을 띄우는 일들을 벌써 수차례 하고 있고, 안정성도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머지않아서 10년 이내에 저 큰 빅 펠컨 로켓을 이용해서 달에도 가고, 또 후에는 화성에도 인류가 진출하는 모습을 여러분은 보시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흐름들을 우리는 뉴 스페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혁신적인 우주 상품이나 서비스를 통한 이익 추구를 목표로 하는 글로벌 민간 산업을 뜻하는 뉴 스페이스라는 말의 가장 큰 의미는, 지금까지 우주 개발이 돈이 굉장히 많이 들고 개발 기간도 길어서 민간 기업에서는 수익을 내기 어려워서 도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국가 주도, 그래서 정부가 주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안보를 위해서 막대한 자본을 투자를 하고 했던 것인데, 이제는 민간 기업이 국가의 도움 없이 이익 창출을 위해서 도전을 하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뉴스페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넓게는 아까 앨런 머스크가 화성에 식민지를 건설하는 것처럼 인간 거주의 영역을 우주로 확장하기 위해 경제 활동을 하는 인력 사업 조직, 그러니까 어떤 우주 기업이나 산업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우주 경제라는 범위로 확대해서 이해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국가나 거대 글로벌 기업 중심의 전통적인 우주 개발 방식에 도전을 해서 민간 기업이 굉장히 자유롭고, 그리고 투자를 민간으로부터 받아서 시장을 창출하는 이제 그러한 우주 개발의 방향에 대해서 추동을 하는 운동이나 철학을 뜻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요, 스페이스X에서 벌써 화성으로 발사체를 띄워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약 2년 전에 스페이스X에서 펠컨 로켓을 띄워서 화성으로 보내는데요. 거기에다가는 우주선이나 인공위성을 붙인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의 전기 자동차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우주인처럼 보이는 사람은 실제 사람이 아니라 마네킹입니다.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테슬라사의 자동차도 홍보하고, 또 그리고 저런 모습 자체를 스스로 사진을 찍어서 지상으로 전송하는 일을 했는데요. 이런 사진을 보면 아마도 정부에서는 이렇게 좀 기발하고 재미난 일들을 기획하고 추진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런 신기한 장면들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전통적인 우주 개발 방식을 올드 스페이스라고 한다면, 이런 민간 기업 중심의 우주 개발 방식을 뉴 스페이스라고 부르고, 그리고 경쟁의 구도에서 민간 기업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그리고 우주 발사체 비용이 낮아지다 보니까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벤처, 이렇게 소규모 저자본으로도 우주 산업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뉴스페이스의 흐름이 국가 우주 개발에 어떠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8년도에 전 세계에서 우주 발사체를 띄운 나라들에 대한 표를 보고 계신데요. 중국이 39번, 미국이 31번, 러시아, 유럽, 인도, 일본 등이 우주 발사체를 여러 대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저기 뉴질랜드가 보입니다. 이러한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뉴질랜드라는 작은 나라가 우주 발사체를 띄웠는데요.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여기에는 국가가 아니라 저기 우측 상단에 보이는
아주 젊은 기업가가 이뤄낸 일입니다. 저와 같이 찍은 사진이 보이시죠? 로켓랩이라는 소형 우주 발사체 회사의 대표입니다. 굉장히 젊은 분인데요. 뉴질랜드 출신으로 뭐 대학에서 정규적으로 박사학위를 받거나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우주에 대한 꿈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 연구를 하다가 지금 3D 프린터로 만든 우주 발사체, 그리고 소형 주먹만한 또는 우리 축구공만한 위성을 띄울 수 있는 소형 발사체를 저가에 만드는 그런 회사를 차려서 또 우주 개발에 아주 혁신가로서의 이름을 떨치고 있습니다. 이 제프백이라는 사람이 만든 로켓랩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작은 로켓을 만들어서 뉴질랜드에서 우주 발사체를 띄워서 인공위성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상업시장에서도 발사체 시장에 이미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뉴질랜드라는 작은 나라는 저 개인의 어떤 괴짜 같은 기업가 덕분에 우주 개발에 대한 선진국 반열에 든 것처럼, 그래서 지난번 국제우주대회에서 뉴질랜드 우주청을 만들고 그 슬로건을 뉴 스페이스, 뉴질랜드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강대국 그리고 거대한 기업만 도전했던 우주 개발의 영역이 이렇게 젊고 그리고 소규모 저자본의 기업가들도 도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걸까요? 우리나라도 2013년에 나로 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 또는 로켓 개발의 역사는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연구를 하면서 발굴해내고 이야기를 역사서로 정리를 한 내용인데요. 1960년대, 그러니까 1957년에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구소련이 띄운 지 3년이 안 되었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로켓 개발을 시도를 한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독학으로 공부한 젊은 청년들이었는데요. 당시 충북에서 있었던 김기용이라는 학생입니다. 19살의 나이로 독학을 해서, 그리고 대학 입학금으로 쓰지 않고 연구비로 써가지고 저렇게 작은 로켓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3번 발사한 국산 로켓 해가지고, 그 당시 우리나라는 한국전쟁이 1953년에 끝난 이후로 굉장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였는데요. 저런 청년들이 인공위성을 띄워보겠다고 야심찬 포부를 갖고 저렇게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인하대 같은 곳에서는 우주 로켓 동아리가 만들어져서 여러 학생들이 로켓을 만드는 일들을 했었고요. 거기에 자극을 받아서 그 당시 있었던 국방부 과학연구소에서도 3단 로켓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기 사진에 보이는 가운데 있는 분이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3단 로켓을 발사를 해서 그 당시 1959년에 미국에 저명한 로켓, 미사일, 이런 학술지에 전 세계적으로 늘고 있는 우주 로켓 발사장이라는 기사에서 당당히, 지도에 잘 보이시나요? 인천이 그 당시 전 세계적으로 몇 개 없었던 발사장으로 소개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로켓 개발의 역사가, 그리고 시도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1961년에 4.19 혁명 이후에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국방부 과학연구소의 연구 개발은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30년 후인 1990년쯤에 들어와서 다시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에 대한 비전과 계획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1989년에 한국 항공우주연구소가 이제 설립이 되었고,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노태우 대통령은 우주소년단이라는 초등학교의 우주와 관련된 특별활동을 하는 단체의 명예회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92년에는 우리나라 최초 인공위성인 우리별 1호가 영국의 서리 대학에 유학을 간 카이스트 학생들로부터 만들어져서 이렇게 최초의 우리나라 위성 사진도 찍게 됩니다.
그래서 1990년, 30년 한 세대지요. 지나고 난 또 2020년에는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가? 지금 우리의 청년 사업가들이 우주에 도전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언론에도 종종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20대 청년들 중심으로 벤처기업을 창업을 해서 우주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기업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스페이스 마피아라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우주 쓰레기를 처리하는 소형 인공위성 또는 군집위성을 만든다거나 그리고 또 소형 발사체를 만든다거나 또 드론을 확장을 해서 위성 사진을 대신하는 사진을 찍는다든가 이러한 청년 기업가들의 활동들이 우주에 도전하는 여러 명맥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페리지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이 기업은 22살, 3살 되는 카이스트 학생이 우주 발사체를 만드는 회사를 만들어서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여러 연구개발의 시도를 하고 있고 투자자들로부터 기술력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서 몇 년째 지금 연구개발을 하고 있고 사람들도 엔지니어들도 많이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물로 이 정도의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있고 지금 엔진 시험을 한참 하고 있는데요. 아까 뉴질랜드의 제프백 같은 우리나라에도 청년 기업가가 우주 발사체에 국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인공위성을 띄우는 발사체, 소형 발사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서 저는 소망을 하고 있는데 몇 년 안에 우리나라도 청년 기업가가 우주 발사체를 띄울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로켓 개발의 역사는 60년부터 그리고 한 세대가 지난 90년에 우리별 1호가 나오고 그리고 지금 2020년 청년 기업가들이 새롭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30년 후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 사회의 주역이 되는 2050년이 되면 우리 사회는 우주 사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때는 달과 화성에 사람들이 거주하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인공위성들이 발사돼서 우리 지상에서 인공위성을 활용한 여러 가지 공공의 이익들을 실현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제가 연구에 참여해서 우리나라 우주 개발과 탐사에 대한 비전을 그린 그림인데요. 이 계획들이 우리나라 정부의 계획에, 중장기 계획에 반영이 된다면 이제 우리는 달 탐사를 넘어서 소행성 탐사, 그리고 우주에서의 자원 채굴, 그로 인한 경제적인 이익도 우리가 가져갈 수 있고 나중에는 화성으로도 우리가 국제협력을 통해서 진출해서 인류의 활동 영역을 넓히는 이런 국제적인 활동의 한 영역을 담당을 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주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한 세대마다 우리나라는 우주 개발의 어떤 중요한 발전의 계기를 맞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주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고 또 준비를 할 수 있다면 당당히 뉴스페이스 시대의 우주 세대로서의 당당한 주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우주 개발의 역사 그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뉴스페이스라는 흐름 그리고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 계획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친구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진로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